네, 언중유골 두 분과 함께합니다. 목에 깁스를 난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계속 그래요? 오늘 2주째인데 오늘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다시 진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거 이제 좀 시간 지나면 좀 풀리기도 하는데 되게 중증인가 보다. 그래도 2주 전에 비하면은 조금 좋아졌어요.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 손가락의 감각이 약간 돌아왔습니다. 그래요? 그 심하면 진짜 어깨가 막 끊어지는 거 제가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알죠. 그리고 미디어 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멀쩡한 노지민 기자 저번에도 얘기를 했었고 본인은 뭐 간이 안 좋아졌다라는 과도한 음주 탓에 그죠? 맞죠? 요즘엔 과도한 음주를 삼가고 있습니다. 네, 한 명은 속병, 한 명은 겉병에 들어있는 두 분과 참 이렇게 병상 대화를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헬마우스의 발제를 시작을 해볼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원고를 너무 길게 썼네요. 보니까 짧게. 네, 짧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징용 해법 관련해 가지고 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제 정부 인사들이 관련 인사들이 계속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제가 지난 일주일을 좀 평가를 해봤을 때는 주로 이 해당 인사들의 발언을 단순 소개하거나 뭐 짤막한 논평 정도를 덧붙이는 기사들이 대부분이었고 내용적으로 이제 그걸 분석하거나 뭐 비판하거나 이런 기사들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좀 문제 제기를 해보려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이제 징용 문제 관련된 해법이라는 게 결국은 2018년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외교적으로 풀어갈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출발점이 2018년 대법원의 판결문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봤는데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인사들도 그렇고 그리고 언론들도 이 부분에는 별로 이제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은 혹은 뭐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것 같아서 그걸 좀 정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네. 일단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어제 이제 JB타임즈가 아니군요. 어제 우리 목요일에 하는 코너가 뭐죠? 이렇게 애정이 없어. 코너는 들었는데. 천기누설. 천기누설. 네. 갑자기 삐지려고 그러는 네. 천기누설에서 이제 굉장히 좀 길게 이제 국무회의 발언을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한 대목만 잠깐만 같이 들어보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 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만 8천여 명에 대해 약 6,500억 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습니다. 일단 우리 대통령이 원래는 이제 숫자를 잘 인용을 안 하는 분이라서 갑자기 왜 저렇게 많은 숫자들 특히 과거 정부들이 강제징용 관련해 가지고 배상을 얼마 해줬다는 내용을 왜 이렇게 상세하게 소개를 하는 걸까 좀 생뚱맞다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일본 전범 기업들의 위자료 배상이랑 과거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자 피해자들한테 이제 배상했던 내용이랑은 직접 상관이 없는데 저렇게 뭔가 인용해서 소개를 했을 때는 맥락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 맥락을 저는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전날 있었던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날 오히려 이제 김태우 차장 같은 경우는 기자들하고 간담회 자리였기 때문에 좀 굉장히 길게 소개를 했는데 거기서 대통령이 인용한 그 숫자를 그대로 인용을 했고요. 뭐 83,519건 92억 원, 뭐 3억 불에 9.7% 이런 얘기를 이제 김태우 차장이 다 얘기를 하면서 노무현 정부 때도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한 배상을 다 책임지기로 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식으로 소개를 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국제법적으로도 1965년도에 한일 양국 정부가 그걸 약속을 한 거다. 그래서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은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합의를 어긴 것이다. 이런 결론이 이르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 국무회의에서 발언할 때는 그 내용은 짤막하게 소개가 돼서 도대체 저게 왜 나왔는지 맥락을 읽기가 좀 어려웠는데 김태우 차장의 발언하고 연결을 해보면 결국 우리 정부 그리고 혹은 대통령은 예전에 우리가 다 돈 받아가지고 일본한테 돈 받아서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했기 때문에 배상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사실상의 일본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소개하는 그런 쪽에 이제 맥락이 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거는 사실
2018년 대법원 판결하고는 취지가 정면으로 배치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읽어봤어요. 이 2018년 대법원 판결문 다시 읽어봤는데 거기서도 이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안보실 1차장이 소개한 그 숫자가 그대로 2018년 판결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걸 찾아보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이전에 우리 그 한국발 언론 보도 기사 중에서 1974년 83,519건 92억 원 3억 불 중 9.7% 이런 식으로 소개한 기사가 제가 검색해봤을 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2018년 판결문을 통해서 이 내용이 제대로 정리된 거고요. 그전에는 기사로 소개된 적이 거의 없고 대신에 이제 뭐 정부에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나 이런 데서 발간한 보고서에만 들어있던 내용인데 갑자기 김태호 차장이나 대통령이 이걸 소개했을 때는 뭐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판결문 내용을 읽어보긴 했구나. 근데 읽어본 뒤에 특별히 이 부분만 발췌해서 사용하기로 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 위로금이자 지원금 형식으로 인도적 차원이라고 했었던 그거 그리고 실제로 대법원 판결문에는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쏙 빼고 위로금이자 지원금이었다라는 내용을 쏙 빼고 이미 배상을 다 우리 정부에서 해줬다라는 식으로 소개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2018년의 대법원 판결문을 악용하는 게 아닌가 맥락을 거세하고 숫자만 악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대목이었는데 뭐 이걸 제대로 지적하는 언론이 좀 없어서 그러니까 아니 대부분 판결문에도 이 숫자는 지금 그 적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판결을 내렸다라면 다른 판단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박정희 정권 때 받아서 준 돈이라는 거는 피징용 한국인들, 그러니까 징용 피해자들의 못 받은 돈, 미수금이거나 혹은 그거에 따른 보상금, 그러니까 이자라든지 이런 보상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고 이번에 2018년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그 배상 판결이라는 거는 이런 못 받은 돈이나 지연 이자 같은 게 아니라 일본이 불법적으로 강제 동원을 했고 불법적으로 강제 노동을 시켰던 거에 대한 위자료다라는 겁니다. 위자료다? 그렇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이기 때문에 그거는 65년에 청구권 협정에서 다뤄진 적도 없고 그거를 합의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얘기인데 그걸 섞어가지고 지금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저는 이거는 더 문제적이라고 봤는데 대통령의 40년 지기 측근이라고 하는 석동현 사무처장 같은 경우에 민주평통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뭐 여러 얘기들을 했는데 우리 언론에서 이제 소개한 거는 주로 이 망언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었어요. 뭐 일본의 사죄 요구를 그만하자라든지 식민 지배의 이 배상 관련해 가지고 악쓰는 유일한 나라다. 뭐 이런 표현들. 그래서 표현이나 망언의 내용에 이제 초점을 주로 맞추고 있었는데 이 석동현 그 사무처장의 발언에서도 2018년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언론에서 이미 지적된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무식했던 탓에 용감했던 어느 대법관 한 명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지도 않고 외교부나 국제법학회 등의 의견 조회도 하지 않은 채 얼치기 독립운동하듯이 내린 판결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지적을 받았죠 이미.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전원 합의체를 통해서 내려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건 번호 2013-6138일 그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누구나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지금 대법원에서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열어보면 첫 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근데 이런 거 아닐까요? 석동현 그 사무처장도 검사장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착오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무식해서 용감했던 어느 대법관이 이런 걸로 볼 수 있다. 당시 주심을 겨냥한 발언. 당시 전원합의체의 주심 대법관을 겨냥한 발언이거나 대법관 중에 한 명이지만 가장 높은 대법원장을 겨냥한 김명수 대법원장. 이렇게 혹시 맥락적으로 이해할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판결문을 읽어보면 일단 대법관들이 각각 다른 의견을 냈던 것들을 다 취합해서
대법원 판결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 의견을 냈던 대법관들은 누구누구가 어떤 의견을 냈고 부대 의견으로는 그러니까 찬성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찬성 의견을 냈더라도 부대 의견으로는 추가적으로 어떤 의견을 냈다라는 게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그걸 읽어보면 뭐 무식한 대법관 한 명이라고 이제 통칭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걸 지적하고 나서 그러니까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했다는 걸 지적하고 나니까 나중에 글을 고쳤습니다. 뭐라고 고쳤냐면 그 무식한 부분을 삭제를 하고 2012년 어느 대법관 한 명이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파기환송된 그 판결의 최종 대법원 판결문 말고 2012년에 2심에서 올라왔던 판결을 파기환송했던 거는 전원합의체가 아니었거든요. 김능한 대법관이 주심으로 해가지고 혼자 판결했던 거기 때문에 아마 아니야, 그걸로 슬쩍 바꾼. 대법원은 혼자 판결하는 경우는 없고요. 아, 네, 그렇죠. 주심으로. 소부. 네. 소부가 이제 구성이 되고 소부에서 이제 결정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소부의 주심. 결국 어찌 보면 이제 키를 쥐고 있는 이 사람을 염두에 두고 쓴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있는 거겠죠. 그런데 검찰 출신이 이렇게 대법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리는 없을 것이고.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네. 저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의도성이 짙은 게 더 문제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맥락이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더 그 악성이라고 보는 게 이게 어떤 대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의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기보다는 어떤 대법관의 장난질에 의한 그러니까요. 내지 정치적인 노름에 의해서 유도당한 결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니까 오히려 더 악성인 거죠. 이런 그렇습니다. 시각이. 네. 오히려 그거. 그래서 또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팩트 관련된 부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사실 석동현 사무처장뿐만 아니라 이 정부 여당의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싶었던 건데 적기로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어요. 단순히 찬반 문제를 떠나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 때법이 아닌 국제법에 맞는 해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제법상 일반 원칙 중 하나로 국가 간의 특별한 사정하에 일괄 타결 협정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 행사를 차단할 수도 있다는 원칙이 있다. 그게 일본이 주장해 왔던 바죠. 그렇습니다. 일본의 원칙 뭐 거의 그대로 이제 받아 쓴 건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개개인의 청구 권리를 박탈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 큰 이익을 위해서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 행사를 금하는 대신에 국가가 보상해 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썼는데 이것도 2018년 대법원의 판결문을 읽어봤다면 틀린 팩트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 맥락이랑 좀 연결이 되는 건데 일괄 타결 협정이라는 거는 대법원 판결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권 국가가 외국과 교섭을 해서 자국 국민의 재산이나 이익에 관한 사항을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국제 분쟁 해결 방식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어놓은 맥락하고 약간 살짝 좀 다르고요. 개념 자체가. 그리고 이 일괄 타결 협정에 대한 부분도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석동현 사무처장은 뭐 이걸 검토하지 않고 그리고 뭐 외교부나 국제법학회의 의견 조회도 하지 않고 마치 고려하지 않은 채로 판결을 내린 것처럼 적었는데 사실이 아니고요. 대법원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독일하고 이탈리아 사이에 있었던 2차 세계대전 전후를 관련한 전쟁 범죄 관련해서 일괄 타결 협정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었는지를 검토를 실제로 했고 그리고 이제 국가가 개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거는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될 일이고 실제로 65년 청구권 협정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라는 점을 분명하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석동현 사무처장의 발언이라는 거는 이 판결문의 내용하고 일단 맞지 않고 판결문에 없는 내용을 굳이 이제 끌어다가 일본의 논리를 비유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법률적으로 소위 국제법적으로 석동현 사무처장이 좋아하는 국제법적으로 봤을 때 일괄 타결 협정보다도 더 상위 규범이 국제적 강행 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개별 국가라든지 뭐 혹은 조약 같은 걸로 제한받지 않는 이 최상위 국제법 규범인데 예를 들면 강제징용 사안의 경우에는 이제 노예제 금지 원칙 같은 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65년에 청구권 협정이 일괄 타결 협정의 성격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이번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그걸 넘어서는 인류 보편의 가치에 반하는 전쟁 범죄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 보편적 가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단어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간과하고 일괄 타결 협정만 가져와 가지고 대법원 판결을 공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법원 판결문 내용을 보면 일괄 타결 협정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었고. 근데 저는 문제의 본질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공격할 수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법원은 치해법권의 지대가 아니라 성역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판결도 당연히 비평과 어떤 그 논쟁의 어떤 대상이 돼야 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설령 그 개인이 공격하는 내용이 옳든 그르든 뭐 공격할 수 있다고 치는데 네. 근데 그거는 하나의 의견을 표명하는 거와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영역이 전혀 다른 얘기예요. 뭐 그렇죠. 자, 대법원이 그러니까 비록 나는 그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지만 존중한다가 사실은 맞는 거예요. 집행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안 그러면 뭐냐면 사법적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삼권 분립의 원칙에 의거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면 찬성하든 반대하든 일단은 존중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게 삼권 분립 원칙에 부합되는 거죠. 그런데 행정부가 임의로 대법원의 판결 내용과 다르게 집행을 한다면 그건 삼권 분립 위반이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헌이다. 고로 더 나가면서 이거 탄핵감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는 거거든요.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게.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뭐 그걸 떠나서 대통령도 심지어 국무회의에서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이제 밝히기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존중하면 행정 집행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당연한 대원칙이고 그걸 떠나서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었던 거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고 그리고 석동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논쟁하는 글을 올리면서 실제로 대법원 판결문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혹은 제대로 인용하지 않거나 혹은 팩트가 아닌 걸로 반박하는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좀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대통령이나 김태호 차장 같은 경우는 대법원 판결문에 있는 숫자는 인용을 하면서 그 숫자가 왜 인용이 됐는지 그리고 그 숫자가 대법원 판결문에서 어떤 방식으로 맥락을 갖고 있는지는 삭제를 해버리고 그냥 자기들 논리에 편한 대로 그냥 가져다 쓰는 방식으로만 인용을 했다. 이거는 왜곡 인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석동현 사무처장 같은 경우는 국제법이라든지 뭐 일괄타결협정 같은 전문 용어를 가져오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전문 용어가 판결문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논파당했는지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거나 이미 논파당한 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우기는 방식으로 이 자기 주장을 하고 있다. 이거는 법률가 출신이라고 하는 대통령이나 혹은 석동현 사무처장이라는 사람을 그 타이틀로 우리가 신뢰하고 그 발언을 보게 되는 건데 역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는 건 윤석열 정부의 행정 조치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을 의식한 결과일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걸 역으로 증명해주는 하나의 사례일 수도 있다. 그게 아니라면 굳이 저렇게 나설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의 본질은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라고 하는 게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이냐 아니냐.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아니라는 것이고 그런데 항상 윤석열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주 기현상이 뭐냐면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을 부정하는 모법을 시행령이 사실상 내용적으로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령 해석을 가지고 헌법적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무슨 이야기냐면 아니 대법원은 그 돈을 지급하라고 한 거고 우리는 그러니까 돈을 지급을 하지 않냐 논리가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뒤엎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우리는 존중해서 따라가는 거다. 다만 그 방법론이 다를 뿐인데 그 방법론은 대법원 판결과는 무관하게 민법 체계에 의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법 체계에 의존해서 대위 변제가 있으니까 그에 따라 서는 거다라고 하니까 하위 법령인 민법을 들고 와가지고 삼권 분립 위반이 아니냐라고 위헌성 어떤 논란을 어떤 돌파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된 접근법이 지금 가고 있는 건데 문제는 다수의 법률가들이 하는 얘기가 민법에 그게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피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제3자 대위 변제라는 걸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데 요 얘기도 안 하잖아요, 언론이. 그렇죠. 그게.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양금덕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나 그거 안 받아 그리고 무효야라고 만약에 소송을 또 제기를 하면 법원이 판단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사실. 물론 질질 끌겠죠. 네. 법원은.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오늘 이 아이템을 준비를 했던 게
이 문제는 어쨌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법원 판결이라도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려면 최소한 팩트에 기반해서 네, 그렇죠. 제대로 된 논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언론들이 그런 맥락들을 같이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단순히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고 석동현 사무처장은 이런 말을 했다라고 이 중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발언의 내용 안에 들어있는 사실관계가 정확한 건지 혹은 실제로는 어떤 맥락 안에서 활용돼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검증해서 우리가 좀 다 같이 논쟁할 수 있도록 좀 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아니, 우리 사회에서 논쟁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법률 해석과 관련된 논쟁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러니까 저기 대법원에 의한 어떤 확정 판결이 나는 순간에 법률적 해석의 어떤 논쟁은 끝난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그 자체가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거라고 좀 봐야 되는 거겠죠. 이것이.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노지민 기자의 발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방금 그 맥락이나 이런 거 설명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한다. 언론의 문제를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런 속성을 약간 노린 것 같은 사례가 하나 있거든요. 이 강제동원 관련해서 6일에 배상안이 발표가 되고 나서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실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외신이 어떻게 보도했다? 네, 주요 외신의 보도 사례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보도들의 제목 그리고 주요 내용 또 링크까지 이렇게 거의 사흘 내리 매일 전달을 해줬는데 그런데 이 보도들을 보면서 영미권이나 일본 언론을 주로 인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국가의 언론에서 이번 배상안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긴 하잖아요, 애초에. 그럼에도 실제로 좀 해외홍보비서관실이 한 설명이랑 기사가 진짜 맞을까 이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좀 기사들을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먼저 6일에는 주요 영미권 언론 기사 7건 그리고 일본 언론 이런 기사들을 소개를 했는데 가장 먼저 소개를 한 게 뉴욕타임스 기사였어요. 이게 대통령실이 이 한국은 일본과 가장 첨예한 역사 분쟁 중 하나였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 발표하면서 이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두 나라 사이의 경색된 관계 개선을 희망했다. 이런 내용을 소개했다고 대통령실 측이 설명한 건데요. 링크를 타고 가서 봤더니 이게 뉴욕타임스의 최상훈 서울지국장의 기사더라고요. 예. 네, 그 역사적 분쟁으로 인한 두 도시의 대립, 서울과 도쿄는 화해할 수 있을까 이 정도로 제목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저 사진이죠. 지금 이번 배상안에 반대하는 그런 집회가 열리고 있고 거기에 있는 그 손팻말 같은 걸 보면 윤석열 굴욕 외교 아웃 그리고 강제동원 정부해법 철회 이런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진만 딱 봐도 이 국내에서 어떤 반발이 있는지 다루고 있겠구나 좀 이렇게 가늠이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사를 보면은 대통령실이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그 미국의 주요 두 동맹국 간 좀 화해할 준비가 돼 있는 것 같고 미국 측이 환영하고 있다. 이 내용을 다루기는 하지만 이렇게 사진에서 전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쏙 빼놨어요? 네,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렇게 윤 대통령이 외교적 영향력 강화를 노렸다는 설명을 하면서 또 야당이 반발을 했고 또 이렇게 뉴욕타임스 기사 같은 것들을 보면은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우리나라의 그 스트레이트 형식처럼 그 당권에 대해서 일반적인 그런 한쪽의 입장만 전하기보다는 쭉 길게 펼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있는 기사 중에 대통령실 보기에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부분만 쏙 떼서 이렇게 평가를 한 걸 전한 거죠. 그리고 이 뉴욕타임스를 좀 일례로 들어드리긴 했지만 AP나 블룸버그나 IFP나 이런 곳들도 마찬가지로 피해자들 반발을 적지 않은 비중으로 소개를 했고 그런데 대통령실은 한국과 일본 측 발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환영 입장 등을 반영해서 의미를 평가하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만 설명을 한 거죠. 그런데 첫날은 이렇게 됐어요. 근데 다음 날에도 또 여러 건의 기사를 또 보냈거든요. 또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됩니다. 이것도 기사가 워낙 많으니까 다 소개해드리기는 조금 시간이 길 것 같고. 쉽게 하면 대통령실이 선택적 발췌를 해서 그렇죠. 언론에 공급을 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노지민 기자도 이렇게 이제 금방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언론이 그러면 검증을 하러 그냥 그대로 받아 쓴 겁니까?
일단은 이게 그렇게 기사화가 그동안 대통령실이 발언했던 거에 비해서 엄청난 많이 된 거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대통령실 따옴표 해서 뭐 한일 관계 관련해서 뭐 기대들을 밝혔다 뭐 이런 식으로 주요 외신의 반응을 대통령실 발로 전하는 기사들은 이런 발표가 있고 나서 직후에 바로 여러 건이 쏟아졌죠. 쉽게 얘기하면 외신이 이렇게 보도했다라고 국내 언론이 쓰는 게 아니라 네. 대통령실은 이런 외신이 이렇게 보도했다고 전했다. 뭐 그럼요.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내용을 보면은 일부 외신은 뭐 피해자들의 반발을 전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한 기사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건 우리가 뭐 경험에 의거해서 판단을 하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고 특히 저는 정말 이 기사는 거의 왜곡해서 소개했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이코노미스트 기사인데 네. 이 한국은 일본과의 강제징용 분쟁을 끝낼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였어요. 네. 먼저 대통령실이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양국의 협력과 파트너십의 획기적인 새 장을 여는 것이라고 환영했다는 내용이 들었다.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사를 들어가 보니까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씨 사진으로 일단 시작을 하고 이 기사의 첫 문단도 이 1940년대 한국에서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 그러려면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학을 떠났지만 돈도 받지 못하고 일했다. 이 이야기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기사들에 비해서 상당히 이 피해자의 목소리에 집중을 하고 그 서사에 이렇게 기반을 해서 이끌어 나간 기사인데 이런 내용은 전혀 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정도면은 거의 이 기사를 제대로 읽은 게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인데 게다가 이 기사를 보면은 이 말미로 갈수록 좀 이렇게 결론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윤 대통령이 강제 동원 피해자나 정치적 반대자들이나 야권을 설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 대부분 한국인들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건 맞는데 이 과반이 일본의 추가 사과나 이 과거 잘못에 대한 조사가 그 전제라고 답했다. 이런 대목도 있고요. 또 이렇게 야권의 비판 속에서 2015년에 그 위안부 관련 합의가 또 반복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쭉 이어집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확인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건데요. 일단 시대착오적인 게 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뭐 링크 타고 뉴욕타임즈 이런 데 들어가서 다 볼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번역으로 이렇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 구글 번역기도 잘 돼 있잖아요. 네. 굉장히 잘 됐습니다. 요즘에 뭐 인공지능 활용한 그런 번역 툴도 워낙에 많기 때문에 금방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왜 이래요, 대통령실은? 그러니까 정말 왜 이럴까? 근데 왜 이럴까를 보면 사실 결과론적인 거긴 하지만 이걸 이렇게 했을 때 받아서 써주는 곳이 있다는 게 또 하나가 예측이 됐을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언론은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왜 그런지 묻고 싶은데요. 이게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을 그대로 전해주는 걸 사실 안 쓰면 그만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보도들을 다 검증하기는 사실 힘들 수 있어요. 당일에. 저도 이게 막 하루에 막 대여섯 건 이상씩 오니까 이걸 언제 다 보냐. 번역기를 돌려서 볼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걸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네.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알 권리. 더 정확하면 알 권리가 아니죠. 알고 싶을 권리. 거기에 부응하기 위한 차원.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혹은 그죠? 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알려드리고 싶은 권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또 해외홍보비서관실이 그동안에 좀 하는 역할이라는 게 뭐 대통령이 해외에 갔을 때 어느 언론과 인터뷰를 했을 때 번역본을 소개를 해준다거나 뭐 외신들 국내에 있는 외신 기자들과의 소통을 담당한다거나 뭐 주로 이제 번역을 해서 기사를 소개하는 경우는 대체로 뭐 외교 활동 관련한 기사들을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엔 이렇게 사흘 연속 여러 언론에 있는 기사들을 취합해서 계속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거는 기자들을 위한 게 아닐 수 있다. 이 생각이 저도 하나가 딱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도 없고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쵸. 확인하는데 한참 걸릴 테니까. 그죠? 지금은 앉은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진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사실 이 외신 관련돼 가지고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우리 이제 청와대 예전에는 이제 청와대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 때거든요. 외신 대변인도 그때 생겼고 외신 비서관도 생겼고 그래서 대응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지가 우리가 몇 년 안 되긴 했는데 사실은 외신 대변인이나 외신 비서관의 역할이라는 거는 원래는
외신 기자들한테 어떤 국내 정치적인 상황을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하거나 뭐 우리 정부의 어떤 입장을 조금 더 알아듣기 좋은 방식으로 뭐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더 잘 챙겨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정부나 우리 국가의 입장을 잘 소개하는 게 목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발제하신 내용을 보면 그 외신을 향해서 소개를 하는 우리 입장을 정리하고 소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외신 중에서 일부 발췌를 해가지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목적에 더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정말 그 역할 그대로를 본질을 생각하면은 외신 기자들과 같이 간담회를 연다거나 그러니까요. 이런 걸 했어야 우리 되는 입장을 거죠? 좀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기사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거꾸로 외신이 이런저런 여러 각도에서 잘 정리한 내용을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일부만 발췌해가지고 모양 좋게 짜깁기를 하는 것 같으면 그럼 이거는 월급값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약간 월급값을 하려고 할 수도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뭐 취임하고 나서 직후부터 거의 외신이 인용된 사례는 탈탈 털리다시피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뭐 타임지에서 백인 선정했다고 할 때도 사실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좋은 내용들은 아니었고 또 뭐 아마추어적이라거나 또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해서 뭐 반페미니스트라던가 뭐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지난해 말부터 좀 이어진 그 언론관 관련 논란이라거나 대부분 대통령 관련해서 외신이 인용되는 경우는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외신 사례들에 대해서 충실히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사안은 외신 보도가 국내보다 여론이 훨씬 더 좋게 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지금은 적극적으로 이걸 전하는 게 홍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두 분의 발제와는 무관하게 저는 계속 좀 가졌던 의문이자 의아함과 참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2019년 수출 규제 조치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일관된 대한민국 우파의 입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 경우에 대해서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높이 평가하잖아요. 한일 관계 정상화에 획기적인 어떤 장을 여는 결단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건 우파가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민족 문제는 오히려 좌파보다는 우파가 더 열과성을 내는 문제예요. 그렇죠. 보통 통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러냐면 사실은 민족주의와 국수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종이 한 장 차지가 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우파라고 하는 것들이 민족, 가족 이런 것들에 의거해서 어떤 자신들의 가치관과 이데올로기의 어떤 정당성과 우월성을 설파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치학의 상식인데 근데 어떻게 된 게 대한민국 우파는 이건 민족 정체성과 민족 자존심과 역사의 진실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접근하는지 저는 정말 의아한 게 그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추가로 의아한 게 뭐냐면 지금 딱 그 말씀하시니까 원래 우파가 이제 민족주의적인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심지어 2018년에 문제의 그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는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 대변인이 직접 논평을 발표한 게 이거였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오늘 강제징용 피해자의 권리가 구제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일본의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 근데 왜 5년 만에 이렇게 입장이 바뀌게 된 건지 한국 보수우파의 신념이라는 거는 정체가 어떤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한번 더 하게 됩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또 생각난 게 일본의 이렇게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대통령의 입이라거나 정부 당국의 관계자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번에 해외홍보비서관이 이렇게 해외홍보비서관실이 뿌린 이런 언론 보도 중에 해외 외신들이 이렇게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소개를 하는 거였거든요. 피해자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고 일본을 향해서 해야 될 얘기도 하지 않고 뭐 정작 대통령이 해야 될 말은 쏙 빼놓고 있다. 이것도 참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어렵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메시지가 발신이 돼야죠. 100번 양보해서 그 자체를 그냥 한다 하더라도. 그죠? 근데 그렇죠. 왜 외신에 의존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참 납득 안 되는 현상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상 다 이해하려고 하면 머릿속 쥐나요. 그죠? 네. 용량도 작은데 마무리할게요. 네. 뭐 헬머는 그러잖아요. 빨리 목 디스크 빨리 놔야지. 네, 오늘 병원 갔다 오겠습니다. 네, 세상을 계속 내려다보고 사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